오늘도 신규 확진자는 사흘째 7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3차 대유행이 지난 2, 3월에 대구 신천지 당시 1차 대유행을 능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수도권의 선제 검사 확대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잠복 감염이 워낙 넓게 자리하고 있어 확산세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 유재복 해설위원,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좀 전에 발표한 방역당국의 집계 결과부터 좀 살펴보죠. 네, 오늘 689명이고요. 어제보다는 국내 발생은 좀 늘었고 해외 유입 환자는 좀 줄었습니다. 사망자가 8명으로 좀 늘었고요. 위중증 환자는 3명이 줄었습니다. 지금 이번 주 들어서는 계속 이제 600명대 환자가 나오는 것 같고요. 지역별로는 세종을 빼고 16개 시도에서 환자가 나왔는데요. 수도권이 75%니까 수도권 환자가 좀 많았고요. 네. 비수도권 가운데에서는 좀 울산이 환자가 제일 많습니다. 예. 지금 울산이 가장 이제 비수도권 중에서는 많다고 하셨는데 특히 이제 그 요양병원에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요양병원은 그 코호트 격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전에도 이게 코호트 격리를 하면 그 안에서 또 추가 감염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돼 있었는데 그런 사례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 울산에 있는 그 요양병원은 요양보호사, 그것도 이제 전직 요양보호사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 요양시설의 그 집단 감염의 양상을 다 띄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직원이 여러 층을 오가면서 환자들을 돌보게 되고요. 환자들이 이제 연세가 많으시고 그다음에 뭐 치매라든가 뭐 거동이 불편한 분이 많아서 사실은 뭐 식사나 목욕 이런 것까지 수발을 다 들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접촉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환자가 발생한 뒤에 확진 환자와 확진이 안 된 사람들을 병원 내에 코호트 격리를 물론 두 그룹은 이제 분리를 시켰지만 코호트 격리를 해놓는 바람에 환자가 줄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환자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어제까지 집계된 것만 157명이 확진된 그러니까 요양병원으로서는 거의 규모가 가장 클 정도로 이제 환자가 많이 난 그런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 코호트 격리, 그러니까 동일 집단 격리라고 하는 건데 이게 글쎄 이제 환자 발생을 좀 차단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오히려 그 격리된 사람들 가운데 계속 확진자가 나온다면 이거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코호트 격리가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하나는 외부로 감염이 퍼지는 걸 막는 것과 함께 동시에 그 내부에서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환자를 빨리 검사하고 분류해서 감염되지 않은 사람은 바깥으로 빼줘야 되는데요. 지금 외부에 그 환자들을 받아줄 병상이 없다 보니 이게 코호트 격리가 아니고 고립시켜 놓은 상태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제대로 치료를 못 받는 노인분들이 그 안에서 지금 치료를 못 받고 사망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울산에 지금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결국 의료 인력이나 병상이 부족해서 생기는 현상이 되겠네요. 네, 그 초기에 청도 대남병원에서 생겼던 사태와 비슷한 사태가 지금 재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병상 부족과 인력 부족 문제가 인 것 같습니다. 네. 또 경증 환자들은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대기하는 경우도 역시 뭐 수도권뿐만 아니라 울산에서도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죠. 네, 뭐 수도권에서뿐만이 아니라 환자가 많이 생기면 지금 병상과 인력의 여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나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정세균 총리도 이 지금의 상황이 3차 대유행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초반에 코로나19가 초반에 이제 그 발병했을 때 1차 대유행보다도 훨씬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계속해서 밝히고 있어요. 이미 심각한 상황이 됐죠. 예. 뭐 확진 환자 수를 보거나 그다음에 이제 환자의 그 증가세, 감소세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2차 대유행 때는 이제 준비가 덜 된 상태. 그리고 이제 환자가 2월 17일까지는 그러니까 1월 20일에 첫 환자가 나오고 2월 17일까지는 불과 30명에 불과했고요. 2월 18일이 이제 그 신천지 첫 그 신도 환자가 나왔는데 그 전에 닷새 동안은 확진자가 또 0명이었습니다.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은 이제 국민들이 많이 놀랐죠. 그리고 특정 지역에서 폭발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런 그 충격은 있었지만 전체적인 확진 환자 수를 놓고 보면 29일에 909명이 나오고 2주쯤 지나서는 확진자가 완연하게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발생 인원도 많지 않은데 이번에는 지금 그 제가 통계표를 보니까요. 지금 이미 한 달 이상을 거의 수백 명 환자들이 나오고 있고 네. 이제 더 큰 문제는 아직까지도 정점이 어딘지를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고강도 대책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확진 환자 수가 더 늘어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1, 2차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이 파고가 커졌다는 것, 예. 그리고 이것이 훨씬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대책이라든가 분석이 다른 차원에서 시도가 돼야 될 시기가 됐다. 저는 이제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심각한 것이 이제 수도권이 될 수 있겠는데요. 뭐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이제 발생 환자의 75%가 어제는 이제 수도권에서 발생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200명 넘고 있고요. 계속 네. 연일 200명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말이죠. 지금 뭐 증상이 확인이 돼서 환자로 분류가 되는데도 자택에서 대기하는 상황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미확인, 그러니까 경로가 미확인된 환자들도 20%를 넘었다고 하는데 말이죠. 지금 사실 지금 방역 당국의 통제 범위를 넘어선 상황 아닙니까? 그 방역 당국의 그 통제력의 한계 범위에 거의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문제는 이게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확진자 숫자는 미국하고 비교하면 거의 한 6, 7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 미국이 6, 70배나 많은 환자를 뭐 방역도 하고 치료도 할 수 있는 거는 그만큼 병상과 인력도 늘려놓고 역학조사 인력도 늘려놓은 상태로 대비를 해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거든요. 근데 네. 우리는 1, 2차 유행을 거치고 겨울에 재유행이 올 거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했고 뭐 온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그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았던 게 지금 이 굉장히 그러니까 뭐 아주 많은 환자가 생기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방역 시스템이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 상황. 결국은 준비 부족, K 방역의 성공에 취해서 대비를 제대로 못한 것이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좀 전에 이제 화면을 통해서도 봤습니다만은 무증상 감염이 확진자의 40% 가까이 이를 정도라고 하면은 네. 이미 상당 수준 지역 사회에 감염이 만연해 있어서 숨어 있는 확진자들, 환자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코로나19의 특징이 이제 무증상 감염이고 무증상 감염자의 비율이 뭐 이제 그 연구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있긴 합니다만 국내에서는 보통 한 40%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네. 그것 때문에 이 정부가 선제적으로 이제 수도권에서 증상이 없는 사람도 쉽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런 이제 조치를 취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서 이제 그 K 방역이 초반에는 잘 대응을 했지만 이후에 네. 이제 준비를 제대로 못한 부분이 좀 아쉽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지금 당장에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람들의 어떤 그 이동을 최소화해서 네. 지금 급한 불을 끄는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먼저 그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첫 번째는 이제 그 역학조사를 하는 인력을 늘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한계에 도달해 있는 인력을 늘리려면 첫 번째 그 역학조사관으로 공중보건의들을 좀 동원할 수 있고요. 그분들을 지원하는 뭐 이제 그 격리하고 추적조사하고 하는 인력으로 보건소 이외의 시군구 인력들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역학조사관 한 명이 하루에 한 3명쯤을 조사하니까요. 네. 확진자 600명이 발생하면 200명에서 한 300명 정도의 역학조사관이 허덕거리면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를 들면 3,000명 공중보건의 중 10%만 역학조사관으로 추가 투입을 해도 현재 업무량의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가 가진 자원이 있는데 그 자원을 코로나19 방역에 체계적으로 동원을 못하고 준비를 못 시킨 상황이고 예. 지금이라도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병상도 마찬가지인 게 지금 정부가 한 170개 정도의 그 코로나19 중환자 전담 병상을 확보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 전체 중환자 병상의 한 2%, 3%밖에 되지 않는 병상입니다. 네. 그러면 나머지를 동원하면 되는 거거든요. 일부에서는 중환자실을 동원하면 기존 중환자들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예. 말씀을 하시는데 예. 그 중환자실을 쓰고 있는 환자 중에 응급 환자는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반은 우리가 외래에서 예약해서 날짜 잡아서 수술하고 입원하는 환자들을 위한 중환자 병상이기 때문에 급하지 않은 환자들의 진료를 미루면 충분히 이 병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된 수술의 10%만 미뤄도 지금 현재 정부가 확보한 병상에 보다 더 많은 한 2배쯤 되는 병상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정부가 의지가 있고 병원들이 협조만 하면 충분히 병상 확보도 가능한 문제입니다. 예. 그렇군요. 반면에 이제 사회적 예. 거리두기를 3단계로 올리는 거는 네. 우리나라 그 사회 경제 시스템 전체를 다 멈추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수도, 전기, 통신 이런 거 말고 플러스 이제 뭐 마트나 식당 같은 일부 필수 시설만 문을 열고 나머지는 다 문을 닫아야 되기 때문에 예. 우리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그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고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엄청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일단 뭐 3단계까지 가는 것은 되도록 이제 피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러니까 말씀을 종합을 해 보면은 지금 역학조사 인력을 공중보건의를 동원해서 더 확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병상도 네. 역시 이제 지금 민간 병원에 응급실들을 좀 수술이나 이런 거를 늦추면서 네.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그 유럽이나 미국의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보다 50배, 60배, 70배 환자가 발생하는데도 초기에는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그렇다는 소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 나라의 병원들은 전체 중환자실의 70%, 80%를 코로나 환자를 보면서 유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요. 근데 우리는 2%를 코로나 환자 진료에 배정하고 의료 시스템이 한계에 도달했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네. 그거는 시스템이 한계에 도달한 게 아니고 정부가 코로나에 확보한 병상의 한계이고 그건 대단히 인위적인 한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용할 수 있는 의료 자원 그리고 인력들을 제대로 좀 배치를 못했다 이렇게 효율적으로 네. 배치를 못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준비를 못했다. 예. 그리고 지금도 그걸 동원할 수 있는 체계가 안 만들어지고 있다. 예. 김 교수님이 이제 공공의료 쪽으로 워낙 전문가시니까 네. 지금 유럽들이 네. 정부가 국가 전체의 병상, 민간 병원을 네. 포함한 병상을 중앙에서 이제 통제하는 방식을 쓰고 있거든요. 그것이 네. 이제 효과를 봤다는 얘기가 많은데 우리는 지금은 항상 협조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민간 그렇습니다. 병원에 협조를 요청하고 사정이 되면 받고 뭐 이런 식인데 그걸 중앙 정부가 이제 통제하는 중앙 정부가 통제하는 방식으로 갈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의견들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도 공공병원이 4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60%는 민간 병원인 거죠. 근데 독일 정부는 40%의 공공병원과 60%의 민간 병원을 다 하나로 한 개의 조직으로 관리 운영하면서 코로나 방역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90%를 차지하는 민간 병원이 도와주면 좋고 아니면 할 수 없고 그리고 나머지 10%의 공공병원만으로 코로나 방역을 하고 있으니까 환자 수가 외국에 비해서 턱없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시스템이 한계에 도달하게 되는 상황인 거죠. 예. 근데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러니까 민간 병원에 대해서 일종의 이제 동원령 같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네,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위급한 상황은 아직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 네. 가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부의 늘 장부상에는 중환자를 위한 병상이 뭐 몇 개 남아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환자들이 갈 병원이 없어서 집에서 대기를 하고 있고 네네. 심지어는 수도권에서 발생한 환자가 지방까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가 너무 안이하게 대응을 하면서 핑계를 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예, 이런 부분은 좀 더 이제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현실적으로 어떤 것이 좀 효율적인지를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이제 뭐 3단계까지는 가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우리의 방역 시스템을 끌어올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2.5단계로 격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이동량은 크게 줄지 않았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사람들이 이제 좀 2.5단계에도 무뎌졌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전 세계적으로 나오는 피로도죠. 코로나19에 대한 피로도가 우리 국민들도 사실은 이제 극도에 다다랐다고 보는 것이 네. 최근에 한두 달 정도의 방역 당국 또는 정부의 대책을 보면 사실은 국민들에게 거리두기를 강조는 했지만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대책을 발빠르게 선제적으로 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렇게 환자 수가 늘어난 이유 중에 하나가 방역 당국이나 정부가 거리두기 같은 격상 같은 조치를 좀 선제적으로 못하고 뒤늦게 쫓아가는 방식으로 갔다는 것들이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인데 네. 국민들도 그런 사실들을 다 알게 되고 지금 이제 모든 것을 다 국민들에게 전가해서 원래 방역이라는 게 두 축인데요. 대책과 국민들의 이 자발적인 협조인데 지금 대책은 잘 보이지 않고 협조만 계속 강조하는 방식으로 가다 보니까 국민들이 상당히 피로해졌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동안에 왔던 그 수십 년간 해왔던 자신들의 이 행동을 이렇게 그냥 거의 1년 가까이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것이 과연 옳은 방법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피로도가 상당히 높다는 조사 결과들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예전 같으면 그런데 이제 방역당국은 아까 김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1, 2차 때 성공에 너무 기대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1, 2차 때는 조치를 취하면 효과가 바로바로 나타났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럴 때는 이미 지났다고 보고요. 저는 또 하나는 계절적 요인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지금 전체 환자의 절반 이상은 계절적인 원인.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그 감기를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에 들린 사람이 1,0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렇게 많은 환자가 발생하는 지금 계절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도 전혀 검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환자 수를 내리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졌다, 더욱더. 그리고 국민들도 피로감이 커지다 보니까 이제는 상당히 그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도 늘고 있다. 예. 점점 어려운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국민들의 네. 느슨해진 네. 그런 것도 이제 있을 텐데요. 네. 덧붙여서 어떤 얘기를?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 그 2.5단계로 올린 게 이제 이번 주부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효과가 나타나려면 다음 주를 봐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은 2단계 플러스 알파의 효과가 지금 지속되고 있는 네네. 상황인데 그 이전에 비하면 지금 그 질병관리청이 최근에 발표한 감염 재생산 지수, 그러니까 코로나19 환자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느냐는 숫자를 1.23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이전에 1.5였던 것이 지금 1.23까지 떨어진 것은 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효과가 난 걸로 보입니다. 물론 그게 예전만큼 효과가 나고 있지는 않지만 예.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효과가 나지 않는다. 그래서 상단계로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판단은 좀 너무 성급한 판단이나 주장인 것 같습니다. 예. 아, 그러면 그렇군요. 2.5단계가 이번 주부터 이제 시행이 됐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 되면은 그러면 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이 환자 수를 좀 줄일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지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전체 확진자 수의 증가 추세를 보시면 지난 한 2주간 400~500명대에서 600명대까지 올라가고 예. 있지만 증가의 속도가 가파른 것은 아닙니다. 예, 그게 이제 2단계 효과가 나고 있는 부분이고요. 예. 2.5단계로 가면 지금보다 확산세가 조금 더 낮아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감염 재생산 지수로 치면 뭐 1에 가까운 숫자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코로나19의 상황, 재생산 지수가 좀 낮아지면서 더 이상 크게 지금 700명대에 육박은 하지만 700명을 넘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네, 이것도 2단계 플러스 알파의 이제 효과가 네. 나타난 것이라고 이제 평가할 수 있을 네, 것 네. 같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확진자의 숫자와 증가의 추세를 따로 놓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확진자의 숫자가 지금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와 있긴 하지만 이게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점을 예. 이해하셔야 됩니다. 기울기 그 추세를 보면은 예. 그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자, 어쨌든 지금 정부에서는 현재 상황 심각하고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거리두기,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호소하고 있는데요. 박능우 장관 얘기 잠시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특히 수도권은 확진자 수가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 일주일간 3,00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머지않아 방역과 의료체계의 대응 역량이 한계에 다다를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일상 속에 깊이 뿌리 박힌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추워진 날씨 속에
활동량이 많은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무증상 연쇄 감염을 일으키며 대규모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의 싸움을 끝내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지금보다 더 철저하게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실천에 힘써야 합니다. 예, 사회적 거리두기 또 방역 수칙의 준수 뭐 지금 그거밖에 이제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방역 당국에서는 선제적인 조치로 뭐 증상이 없는 경우에도 또 그리고 확진자와 접촉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검사를 받을 수 있게 이 검사 대상자를 많이 늘렸죠. 그러니까 코로나19 대응 지침이 바뀌었죠. 바뀌어서 이제 앞으로는 검사를 받길 원하는 사람들은 다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익명 검사를 보장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휴대전화 번호 정도만 제공하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좀 접근성을 좀 높인다는 것이고 네. 이제 방법도 세 가지로 늘려서 지금 하고 있는 PCR 검사, 뭐 예. 타액 검사, 항원 검사 이렇게 세 가지 중에 이제 원하는 것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수도권 쪽에 지금 그 임시 선별 진료소를 한 150개 정도를 더 만든다고 하는 거죠. 현재 갖고 있는 곳이 200개 정도가 있으니까요. 한 6, 70개 정도가 되는 겁니다. 수도권에.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접근성이 좋아지니까 검사는 상당히 많이 늘겠지요. 그렇게 되면 이제 뭐 확진 환자 수도 늘어날 수는 있지만 어쨌든 검사를 많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그 감염자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대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지금 상황에서는 네. 이런 그 신속 검사, 그러니까 이게 검사 수 자체를 늘리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검사하는 방법 가운데 이제 새로 추가된 것이 신속 항원 검사거든요. 여기에 네네. 대해서 좀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네. 가장 좀 구체적으로 좀 궁금한 것이 네. 신속 항원 검사를 통해서 양성으로 판정이 된 경우에는 PCR 네. 검사를 다시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양성 검사 그 자체로 네. 환자로 분류가 되는 건지 그게 네.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신속 항원 검사 같은 경우는 이 환자로 진단되면 그러니까 양성이 나오면 환자일 가능성이 거의 97, 8%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요. 대신 음성이 나왔다고 해서 환자가 아닐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그 검사 받는 분이 어느 정도의 바이러스 양을 몸에서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낮은 경우는 한 10%대, 예. 높은 경우는 한 70%대까지여서 양성이 나오면 양성이 맞지만 음성이 나왔다고 해서 양성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양성으로 분류가 되면 다행인데 네.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데도 음성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네. 그 검사 받은 사람은 나는 음성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그대로 또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네. 이게 또 다른 감염이 될 수 있지 예,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보편적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처럼 이 빨리 진단을 해서 환자를 찾아내고 격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 데서 제한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그렇군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 갑자기 정부가 지금 이걸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방식 전환을 해서 네. 국민들이 혹시 그 검사를 받았는데 음성으로 나오더라도 나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신속 항원 검사에서 또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 지금 무증상 감염자의 경우에 네. 대한 임상 데이터가 없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무증상일 경우에는 신속 항원 검사를 하면 안 되겠군요. 지금 이제 무증상자가 이제 그 확진된 사람에 비해서 아마 적어도 한 3배쯤은 될 거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우리가 그 감염이 발생하는 것 중에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비율이 한 20%쯤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확진된 사람이 80%의 감염을 일으키고 확진되지 않은 무증상자가 20%의 감염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증상자는 그 증상이 있어서 검사를 받은 사람에 비해서 감염력이 훨씬 떨어지는 거죠. 감염력이 떨어진다고요? 예, 몸의 예. 바이러스의 양도 작고 예. 병도 가볍게 앓고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양도 적고 그러니까 전파력이 떨어지는 예, 거죠. 예, 예. 그래서 증상이 있는 사람을 집중적으로 검사해서 빨리 확진을 하는 것보다 무증상자를 이렇게 보편적으로 검사하는 방식이
더 효율적이지 않은 방식입니다. 효율적이지 않다고요. 예, 효율적이지 않은 예.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찾아내더라도 감염을 예. 떨어뜨리는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고 반면에 이분들이 진단이 되면 이제 생활치료센터나 병원으로 격리가 돼야 되는데 이제 격리와 관리의 부담은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예. 사실은 굉장히 지금 단계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좋은 방법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무증상 환자를 찾아내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네. 증상이 있는 환자들을 집중적으로 진단 네. 검사를 해야 되고 또 그리고 역학 조사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그 확진된 사례들을 보면 증상이 있어서 내가 이제 동네 의원에 갔습니다. 근데 아무 얘기도 못 듣고 그냥 돌아와서 있다가 증상이 계속되니까 그 다음에 선별진료소나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확진되는 경우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 6월 이전과 비교해 보면 증상 발현에서 환자가 확진되기까지의 기간이 지금 한 2일 가까이 길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이 사회적 거리두기 말고도 지금 빨리 진단이 안 되는 문제, 또 초기 역학조사에 구멍이 뚫려서 그 접촉자로 격리되지 않은 사람에서 연쇄 감염이 나타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지금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중요한 원인인데요. 예, 그런 부분들이 지금 방역 당국이 문제를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해결책을 내놓지 않은 채 계속 사회적 거리두기만 강조하고 있는 게 저는 이 국면에서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와 함께 또 이제 백신 얘기를 마무리 질문으로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미국 FDA 그 자문위원들이 FDA에서 이제 승인을 하라라고 화이자에 대해서 백신 승인을 하라고 이제 권고를 했다는 내용이 네네. 오늘 아침에 이제 새벽에 속보로 나왔거든요. 그러면 미국도 이제 곧 승인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예, 드는데 그렇습니다. 영국에서는 이미 이제 백신을 접종하고 있고 예. 미국도 접종을 하게 되고 이제 우리도 뭐 백신에 대한 그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과연 이게 이 백신으로 코로나19가 종식이 되고 우리가 네. 예전 일상생활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을까요? 언제쯤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백신 접종이 대부분의 그 인구 집단이 완료되는 시점은 아마 내년 3, 4분기 정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 4분기, 내년 예. 겨울이 시작하기 전 정도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때쯤이 되면 이제 성공적인 시나리오로 가면 전 국민의 한 60~70%가 면역력을 갖고 있는 상황이 되면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되고 예.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코로나19가 전파되지 않는 상황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근데 뭐 우리나라가 고립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외국에서 그 집단 면역을 못 갖고 있고 여전히 코로나19가 퍼지고 있는 나라가 있으면 네. 그런 나라에서 얼마든지 환자가 유입될 수도 있고요. 예. 또 우리가 그 실제 이제 백신의 효과가 90%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이제 실험실 세팅에서의 효과이고 실제 백신을 접종하면 그보다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단 면역의 수준에 못 이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청소년 이하의 계층에서는 이제 백신이 지금 효과가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접종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고 그 숫자가 한 800만 명, 700~800만 명쯤 되기 때문에 그 숫자를 빼면 나머지 인구 집단이 다 그 접종을 하고 면역력이 생긴다고 해도 집단 면역 수준에 못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뭐 그런 아마 우려가 있어서 그런지 뭐 방역 당국에서는 어쨌든 뭐 코로나19에 대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마스크 착용은 중요하다라는 점을 여전히 강조를 네. 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유재복 해설위원 그리고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